네, 13쪽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일가라는 소설의 제목은 한일, 가족, 가정, 그래서 한가족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 희창이라고 한다면 희창의 입장에서 아저씨가 나와 이 가족들을 우리 일가잖아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피부치다, 혈연 관계다 라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일가다 라고 친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일단은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면서 그리고 현대 소설이죠.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주인공 나아가 16살이죠. 16살짜리 아이의 학생의 눈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나의 아픔에만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저씨의 외로움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낸 내면의 성장이 드러난 성장 소설에 해당됩니다. 이 소설의 갈래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읽어보자.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날이라고 할 때는 뭔가 긴장감이 확 돌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던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라고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은 서술자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우리 집으로 오르는 언덕길에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좀 힘들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까 하다가 그냥 타기로 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았다. 그 이유는 미혹이 때문이었죠. 남세스러운가? 남에게 놀림을 받을 만한가? 미호기에 대한 마음을 지난주 월요일에 편지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이죠. 미호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나이라고 하면 한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길 만한 사춘기 소년의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약간은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편지 써라 라고 해서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혼하리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요. 자, 이제 겨우 16살이라는 게 원통하대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주인공 나는 16살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겨울 방학이 끝나고 나서 잠시 1월 달에 개학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1월 동안 며칠 한 2주 정도 등교를 하고 그리고 3월 전까지가 봄방학이죠. 그러니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이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살, 16살에 초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2월 정도 시간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쏙 쓸 때도 3학년에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장 넘어가서 14쪽. 그래서 마음을 표현했어요.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면 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라고 하는 걸 보면은 면,동이라는 우리가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를 보면 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시골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지 우체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은 시골 마을이구나. 그래서 미호기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나면은 괜히 맴을 돌기도 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한없이 느리게 굴렸대요. 왼쪽에서도 물어봤죠. 왜 느리게 굴렸을까? 다음 문장에서 알 수 있어요. 혹시 미호기가 골목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기 때문에 미호기를 만나기 위해서 혹시 미호기를 볼까봐. 자, 미호기는 같은 동네 애들인 아라, 보람이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그래서 야, 한이창 하면서 이 주인공 나아가 이제 이름도 나왔고 나이도 나왔고 정보가 주어지고 있어요. 모른 척 그냥 페달을 밟을까 말까 하다가 부끄러워서 그렇죠. 수줍어서 굉장히 좀 누구를 좋아하면은 가서 야, 나 너 좋아해. 만나보자. 하고서 미호가 하고서 쫓아다닐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수줍은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미호기 신경 안 쓰는 척하고 그냥 거기를 맴도는 그런 수줍음 타는 순수한 16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어정거려. 아니, 나 그냥 왔었어. 근데 옆에서 이제 아라랑 보람이는 만났는데 미호기는 딴 곳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바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을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농로를 힘차게 달려나갔다 돼요. 이 부분에서는 나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요런 게 사실은 이 소설의 서술자가 1인칭 주인공이죠. 1인칭 주인공 나가 내가 겪은 일을 전달해주고 있잖아. 1인칭 대명사가 나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농로, 이제 편지를 붙이려고 우체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농로, 시골길을 따라서 슉 달려나가요. 열이 오른 얼굴에 맑은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는 길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설레고 그런 편지를 쓰는,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하러 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드디어 미호기에게서 답장을 받았대요. 학교에 갔는데 봄방학이 끝나고 나서겠죠. 책상 서랍 속에 하얀 봉투에 옥이라고 적혀 있었어. 이건 미호기가 보낸 게 맞죠. 편지를 얼른 가방에 감추고 뜯어보고 싶지만 참았어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그 설렘을 맛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죠. 오른쪽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기분, 설렘, 기대감이겠죠? 자, 이런 게 살맛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도 이제 자기의 속마음, 주인공의 속마음 재미있게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고 신나는 마음으로 과수원 초입에서 해달을 힘차게 구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궁뎅이도 참 하면서 이제 아저씨 등장합니다. 다음 장 갈게요. 16쪽. 저기 과수원 한복판에서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남자,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소변을 보고 나오는 것 같았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일 볼 때 우리 과수원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 집은 과수원을 하는 집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엄마는
그렇게 소변 보는 사람들이 아주 신경쓰나 죽겠다고 했고,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과수원이 볼일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니까 좋은 일 하는 거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볼일을 봐주면 어때? 비료야, 비료니까 뭐 인분도 뭐 소변도 다 식물한테는 좋지 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자, 이런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엄마와 아빠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아직 엄마 아빠가 등장은 안 했지만,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엄마는 신경지나. 일단은 좀 남과 나의 그런 구분을 좀 하는 거고, 아빠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나도 엄마 편에 속했어요. 이제 나중에 아저씨에 대해서 엄마랑 나랑 편을 먹어서 아저씨 몰상식이야 라고 이제 하잖아. 그래서 엄마와 나는 약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아저씨에 대해서, 또 아빠는 또 다른 태도를 취하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어렸을 때 다들 아빠 편보다는 엄마 편에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주 양육자가 아무래도 부모님 중에 어머니이시다 보니까 나를 더 많이 돌봐주는 사람의 심리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인분, 이거 똥이란 뜻이야. 똥, 사람의 똥이에요. 인분. 똥에서 냄새 나죠. 밟히면 기분 나쁘죠. 진짜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말을 거시죠. 어대로 갑네? 말투가 이거 사실은 북한 말투거든요. 북한 사람? 간첩이라고 이제 오해를 했죠. 간첩이라고 오해를 함. 뛰자 뛰어. 그리고 무서워졌어요. 처음에 이 아저씨에 대한 첫인상, 진짜 재수없다. 두 번째, 왈칵 무서워졌어요. 너무 무섭다. 아저씨에 대한 생각이 불쾌했어. 그러다가 무서웠어. 불쾌함과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그 아저씨가 킥킥 웃으면서 그놈 참 하는 그 말도 비웃는 것으로 들려. 굉장히 사실 아저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한테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야. 이게 나는 아저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분도 많이 안 좋아지고요. 막 겁을 먹어서 간첩인 줄 알고 도망가면서 엄마 하고 달려들었어요. 오른쪽에. 자, 이제는 나는 변성기가 지나는 사춘기거든. 작년 1학년 때부터 징그럽다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꽥꽥거려요.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단 말이야. 아니, 어떤 아저씨가 나왔다고. 아유, 거위가 떼깍떼깍. 이때 이 어느새 거위는 나죠. 내 목소리가 거위같이 꽥꽥하니까. 그 순간 아저씨가 이제 들어왔죠.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18조.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웬 악을 지르고 그러네 하시면서 아저씨는 벌써 이 나에 대해서 친근한 말투로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눈을 찡긋해 보이기까지 해요. 굉장히 낯가리지 않고 되게 서스럼 없는 친화력이 좋은 성품이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많이 안녕하십니까? 네, 연배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엄마와 아저씨 간에는 이미 뭔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저씨가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말 쓰는 아저씨, 굉장히 불쾌하고 재수없고 무서운 간첩인 줄 알았던 그 아저씨가 사실은 미리 연락하고 오는 우리 집 손님이었던 거죠.
아저씨의 존재 밝혀졌습니다. 아, 연변에서 오셨나요?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연변이라니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면 그저 다 연변에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랴오닝성 다렌서 왔지요. 라고 했어요. 자, 랴오닝성. 여기가 이제 랴오닝이 요동이야, 요동. 요동 반도에 있는 요동성에 다렌이라는 시죠. 지방에서 왔어요. 이 다렌이라는 위치 자체가 있잖아. 역사적으로 우리의 동포들이 함께 많이 살았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자, 랴동반도, 여기 보면은 랴오닝성 남부와 황해와 보하이해를 가르는 반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세요. 랴오닝성, 북한의 왼쪽 위쪽에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여기예요. 랴오닝성이고 여기에 이렇게 끝에 우리도 한반도잖아. 그치? 삼면이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면 그거를 반도예요. 반은 섬이다라고 해서 반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랴오둥 반도고요. 이 안에 다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순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다렌 한번 가볼게요. 랴오닝성 랴오동 반도 남단부에 있는 도시. 아름다운 해변 도시고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랴오닝성이라는 지방에 뭐 단둥, 안산, 잉커우, 좌허, 푸란덴, 와방덴, 진저우 굉장히 큰 이렇게 그 안에서 요만큼 이제 다른 지역인 것이죠. 네. 지금은 이렇게 번화한 도시다. 그리고 그 안에 리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리순은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 시간에 사실 작년에 배웠는지도 모르겠어. 1학기 때 배웠을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고 청일전쟁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중요한 전략적 쟁탈지면서 일본이 점령해서 해군 기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 리순에 있는 감옥에 나중에 안중근 의사께서 거기 갇혀서 계시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국으로 반환된 그런 지역이고요. 리순 감옥에 대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이토르부미 저격 후 여기 리순에 위치한 리순 형무소에 수감되어 형이 집행되었다 라고 해서 방송에서 많이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이 랴오닝 성이다 보니 이 지역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북한이나 또 남한에서도 많이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로 귀국한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됐다면 절반은 그냥 중국에 되어버린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국을 하면 다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고 귀국하지 않고 중국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남게 된 경우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선 민족이 와가지고 사는 거니까 소수 민족 가운데 조선족이다 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민족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이 달엔 써왔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벌개져 버렸다. 부끄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이죠. 뭘 또 부끄러워할 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아유, 굉장히 넉살 좋고 서스럼 없으세요. 하여간 뭐 어서오세요. 올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나는 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이 너네들 맨날 친척 놀러 오면 하는 일이죠. 인사 간신히 하고 들어가는 거. 이 나의 수줍음 많은 사춘기라서 그런 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요. 무서울 거 없다. 나는 너의 일가니까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어. 나를.
나하고 아저씨는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말을 걸어주고 들이대고 나는 네, 안녕하세요를 간신히 예의를 차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죠. 일가니까니 라고 할 때 이 일가가 한 집안이잖아. 우리는 성과 본이 같은 성씨 아래에 결에 붙이 친척이잖아. 일가 친척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척이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나 미역이 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제 손님이 가족처럼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랑은 아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낯선 그런 뭔가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지만 가까이 대해야 하는 그런 어색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오 형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반갑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의 같은 혈연 관계에 정이 느껴져.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제 아저씨랑 아빠는 지금 두 분은 이제 가족 관계로서 느끼고 있어. 근데 나랑 엄마는 조금 당황스럽고 낯설고 피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에요. 잠깐 여기서 끊어 가겠습니다.